역사 스페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빗발친 환단고기 방영 요구. 환단고기가 어떤 책이기에 네티즌들은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 열풍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역사 스페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 방송해달라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환단고기라는 책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이 환단고기야말로 우리 상고사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책이라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반드시 밝혀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 스페셜에서는 이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졌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 대한 책에 대해 취재를 하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팩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 스페셜에 도움을 줬던 한 전문가에게로부터 온 팩스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뜻밖에도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사 스페셜에서 환단고기를 방송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단고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룰 경우 그 여파도 엄청날 뿐 아니라 과연 어느 사학자가 이 문제에 총대를 맬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환단고기를 프로그램으로 이미 만들겠다고 선언한 역사 스페셜 팀에 그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역사 스페셜에서 이 환단고기를 방영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그것을 만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팩스는 이번 취재의 어려움을 알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학계에서 이번 취재를 거부하는 정도는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완강한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열광적으로 방송되길 바라고 또 한쪽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방송을 만류하는 그런 책. 도대체 이 환단고기가 어떤 책이기에 이런 열광과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는 것일까요? 환단고기는 4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인과 환웅의 역사를 기록한 삼성기, 단군조선의 역사가 담겨있는 단군세기, 고구려의 전신인 북부여의 역사를 기록한 북부여기, 마지막으로 태백일사에는 상고시대부터 고려까지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런데 이 책 속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만 년이 아니라 1만 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단군조선이 있기 이전에 5,000년의 역사가 더 있었다는 것이다. 최초의 환국이 있었고 환국의 뒤를 이어 신시라고 불리는 배달국이 있었다. 그리고 단군조선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 후 고구려의 전신인 북부여, 북부여의 뒤를 이은 고구려, 대진국이라고 하는 발해, 그리고 고려의 역사로 펼쳐진다. 특히 상고시대가 찬란하다. 1만 년 전 탄생한 최초의 국가 환국. 환국은 3,301년 동안
7명의 환인이 통치했다 한다. 그 후 신시 배달국은 18명의 환웅이 1500년 이상 다스렸다고 한다. 환국과 신시 배달국이 5000년 정도 이어진 후 마침내 단군조선이 탄생하는데 47명의 단군이 통치했다고 한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료와는 달리 우리 민족의 위대성, 그다음에 우리 민족의 영토 이런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부와는 관련 없이 우리 민족의 위대성을 원하는 사람들 또는 민족의 정체성을 자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상당히 중요한 그런 책이었었죠. 환단고기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상상을 초월한다. 삼성기엔 이런 기록이 있다. 파네류산 아래 환인의 나라가 있는데 천의 동쪽 땅이다. 그 땅의 넓이가 남북 5만리, 동서 2만여리에 이른다. 파네류산은 지금의 시베리아 중앙고원에 해당하고 천에는 바이칼 호수를 나타낸다고 한다. 그렇다면 1만 년 전에 탄생한 환국의 영토는 아시아를 넘어선다. 당시 환국은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자랑하던 나라였고 이 땅에서 12개의 나라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 나라들 중에 수미리국이란 나라가 있다. 일부에선 이 수미리국을 고대 수메르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 주장에 따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던 수메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광활한 영토뿐만 아니라 환단고기엔 눈부신 영웅들이 등장한다. 가장 대표적인 영웅은 치우천황. 신라시대의 이 도깨비 기와는 치우천황의 얼굴이라고 전해진다. 배달국의 14대 환웅인 치우천황은 5000년 전에 이미 철제 무기를 사용했던 인물로 전쟁의 신으로 전해지고 있다. 좌우지 환웅이 있었는데 머리는 구리로 두르고 이마를 쇠로 가린 모습이었으며 쇠로 무기를 만들어내니 온 천하가 두려워했고 그를 치우천황이라 불렀다. 중국의 헌원 황제가 치우천황과 수십 번을 싸웠지만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환단고기는 이런 치우와 싸웠던 중국의 역사도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5대 다이발 환웅의 막내 아들은 태호복희라고 한다. 태호복희는 삼왕오제 중 첫 번째 인물로 우사라는 관직에 있다가 진으로 갔다. 태호복희는 중국의 시조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가 바로 환웅의 아들이라면 중국의 역사도 우리 민족에서 시작된 것이 된다. 이렇게 환단고기에는 하늘의 백성인 우리 민족이 광활한 대륙을 무대로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며 활약했던 얘기가 담겨 있다. 어떻습니까? 이 환단고기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년 전으로 거슬러가는 역사, 아시아 대륙을 넘나드는 광활한 영토,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까지. 이 환단고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상고사는 참으로 눈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자입니다. 왠지 낯이 익은 문자지요? 이것은 이 환단고기에만 나타나는 문자인데 이 책에서는 이것을 가림토 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글과
아주 비슷한 그런 모양으로 생긴 이 가림토 문자는 이미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 환단고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가림토 문자를 쓰기 전에는 태고 문자인 녹도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녹도 문자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 환단고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 이 환단고기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문자를 만든 최초의 민족이 됩니다. 더 크게는 최초로 문명 국가를 세운 민족이자 중국과 아시아 각국에 이 문명을 전파한 하늘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참 지금의 상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믿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반된 마음은 이 환단고기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환단고기에 대한 관심은 뜨거워지고 있고 그 열기 또한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단고기 열풍에 대한 현주소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BC통신의 한국사 동호회 난엔 그 어느 때보다도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 중에서도 단연 최대 관심은 환단고기다. 한국사 동호회 중에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회원수가 가장 많은 하이텔의 한국사 동호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정기 모임에선 환단고기와 관련된 상고사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 많다.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 교재를 준비하고 강사에서부터 회원들까지 열띠게 토론에 참여한다. 최근 이렇게 우리 상고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모임이 부쩍 늘어났다. 대학마다 상고사 동아리가 생기고 있고 이런 모임에선 환단고기에 대한 화제가 늘 등장하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에 열광하는가?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더 이제 크게 보고 그리고 큰 역사가 더 자랑스럽고 고조선의 역사라는 부분이 여태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데 환단고기가 좀 기존 역사책으로 많이 다르다기 호기심과 좀 접근해봤습니다. 동호회의 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환단고기 내용을 연구하는 모임들도 나타나고 있다. 한배달의 역사 천문학회도 그 중에 하나다. 방문가 계시고 태자가 계시고 이 모임엔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대각과 이곳에선 환단고기에 기록된 천문현상을 통해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밝혀내려 하고 있다. 시우의 할아버지가 있는 별이 된다.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의 천문학에 굉장히 밝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오히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도 환단고기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이 감성이라는 직책이 나옵니다. 환단고기에 보면은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아주 독특한 관직이죠. 이와 같이 이미 우리의 고구려 시대의 일자라든가 이런 천문적 관측이 있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하늘에 주목을 하셨죠. 그런 기록들이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고사와 고대사를 새롭게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 환단고기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등장했다. 이 책의 대중적인 인기는 서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단고기를 번역한 책만 해도 10종류가 넘고 지금까지 100만 권 이상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일일 판매 부수는 10부 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비소설에서 10부 이상 판매되고 있는 것은 꾸준한 스테디셀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상고사, 고대사 관련 서적이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 중에선 삼국이 대륙에 있었다, 고려도 대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책들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환단고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환단고기의 주장을 훨씬 넘어서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환단고기 열풍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환단고기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시작된 것이 1980년대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만큼이나 이 환단고기가 세상에 공개되기까지 아주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환단고기는 4권의 책을 묶어서 한 권의 단행본으로 만든 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기와 단군세기, 그리고 북부여기, 태백일사, 그중에서 삼성기는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5권의 저자는 각각 다르고 또 이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도 다릅니다. 이 삼성기의 상하권을 쓴 안학로와 원동중은 신라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 단군세기와 북부여기의 저자인 이암과 범장은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맥은 조선시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자들 중에서 이암과 범장 그리고 이맥처럼 다른 사료에서 그 행적이 확인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그 책을 썼는지는 다른 사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들이 썼다는 책들은 남아있지 않고 1911년에 4권의 책을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든 이 환단곡이란 단행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4권의 책을 묶은 인물에 대해서 이 책의 서문에 해당되는 법례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신시 개천 5808년 계연수가 묘향산 단구람에서 쓰다. 법례에 의하면 1911년에 4권의 책을 묶은 사람은 계연수란 인물입니다. 그리고 계연수가 환단고기를 필사한 장소는 묘향산 단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11년 계연수가 편했다는 이 환단고기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환단고기는 어떻게 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걸까요? 계연수가 펴낸 환단고기 원본은 전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9년이다. 제야 사학자 송호수 씨는 줄곧 환단고기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1979년에 인쇄된 환단고기 영인본을 가지고 있다. 최초의 영인본을 가지고 있고 20년 가까이 환단고기를 연구해온 그도 환단고기 원본을 본 적이 없다. 환단고기를 펴냈다는 계연수에 대해서도 소문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계연수라는 분은 지금까지 그분의 신분을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분이 애국투사인데 외정의 그 감시가 심하니까 제약군으로 위장을 했습니다. 산에 약을 캐는 제약군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주로 묘향산 부근에 가서 있었는데 그 당군굴에 거기 있다가 이제 그 저 묘향산 석백에 있는 옛날에 채치원이 새겨 놓았다는 천부경을 탑본을 해가 보내왔어요. 그런 분인데 일설에 의하면은 그 외놈들이 그 압록강에다 시체를 집어 던져버려서 시체도 못 찾았다는 그런 설이 있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계연수에 대한 이야기. 계연수의 행적을 찾아보기 위해 수완 계씨 종친을 찾았다. 족보를 샅샅이 뒤져 계연수의 이름을 찾아봤지만 끝내 확인할 수 없었다. 이분은 이제 자기 먼 선대가 해외 가서 일찍 갔거나 또 계연 씨가 족보할 때에 그 수단하는 사람들하고 연락이 못 되는 경우는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로서 계연수의 행적을 더 이상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연수가 편했다는 환단고기 서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 계연수가 어떤 사람인지 추정해보기로 했다. 먼저 환단고기를 감수했다는 이기.
이기는 한말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애국 계몽운동가였다. 책을 인쇄하는 데 자금을 댔다는 홍범도. 홍범도는 간도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했던 독립운동가였다. 홍범도와 함께 자금을 댔다는 오동진. 오동진 역시 간도에서 활약한 독립투사였다. 이기와 홍범도, 오동진은 모두 독립운동가들이자 대종교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다. 그렇다면 계연수도 대종교도이자 독립운동가였을 가능성이 높다. 1910년에 와서 한단고기를 비롯해서 단기고사 이러한 책들이 많이 간행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망실된 이 우리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러한 그 회복의 중심점에서 단군을 둬가지고 저희 단군 중심의 그러한 역사관을 표출하고 또 이러한 그 대종교도들이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민족주의를 갖고 있던 그런 지도자들이 이런 대종교도가 입교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 민족운동에 투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로부터 70년 후 이유립이란 인물이 공개하면서부터다. 70년 후에야 책이 나타난 점 때문에 환단고기의 편자는 계연수가 아닌 이유립이란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유립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그는 어떻게 환단고기를 세상에 공개한 것일까? 이유립은 단군 사상을 연구하는 단단학회의 회장을 지냈다. 단단학회에선 계연수도 전임 회장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 인연 때문에 계연수의 환단고기를 제자인 이유립이 펴냈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유립의 부인이 단단학회를 지키고 있다. 부인은 이유립이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썼던 학자였다고 증언했다. 우리 뿌리 찾는 거, 우리 역사를 찾아가지고 우리 뿌리를 찾아서 우리 남북통일시키고 그때는 남북통일이 아니지. 그때는 우리나라를 찾는 거지. 우리나라를 찾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세상으로 살아보자는 그런 뜻으로 여태까지 살아왔죠. 이처럼 우리의 뿌리, 역사 찾기를 평생 소원했던 이유립은 생전에 많은 책을 썼다. 그리고 그런 이유립의 글 중엔 환단고기와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실제로 이유립은 생전에 환단고기를 번역해 자기 나름대로 책을 내려고 했다고 한다. 이 환단고기 평주는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풀이해 놓은 것으로 이유립은 이것을 책으로 펴내기 직전에 사망했다고 한다. 취재 중에 또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립이 환단고기 원문을 직접 수정한 흔적이다. 1979년에 펴낸 환단고기 중엔 정오표가 달린 책이 있다. 정오표란 책에서 틀린 글자나 잘못된 내용을 고쳐 추가한 것이다. 이 정오표의 글씨는 이유립의 글씨가 분명했다. 이것은 이유립이 환단고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정했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1979년 이유립이 세상에 공개한 환단고기는 당시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환단고기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다. 그것은 1982년에 일본에서 일본어 번역본이 나오면서부터였다. 일본어 번역본은 신국민사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가지마 노보루가 펴낸 것이다. 이것이 국내에 역수입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가지마 노보루는 본래 변호사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환단고기를 번역하게 됐을까? 평소 한국과 중국에서 고서적을 수집해온 그는 1979년 한국에서 환단고기 영인본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영인본을 입수한 경위나 그것을 번역한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다가 잠깐 이런 대답을 했다.
寒暖呼吸の、要するに寒暖呼吸を完全に理解するってことはね、そこまで行くんだよ。要するに嘘じゃないからね、本当の本だから。本当の本でもって本当の歴史を読むというね、魂ができればそれ分かってくるわけだよ。 그러나 가지마 노보루가 이해한 진실은 환단고기가 일본 천황가의 뿌리를 밝히는 책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환단고기를 통해 동양 역사의 근원을 파악했는데 일본의 신도가 본류이고 단군은 지류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책이 국내에 들어와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그 후 한국에선 가지마 노보루의 해석과는 다른 독자적인 번역본이 출간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환단고기가 세상에 알려지기까지에는 수수께끼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911년 계연수가 처음 필사한 원본이 사라진 점, 그 후 70년이 지나서 이유립에 의해서 세상에 공개된 점, 1979년 이유립이 처음 이 책을 펴낼 당시에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일본인 가지마 노보로가 일본어로 출판을 한 다음 국내에서 주목을 받게 된 점 등 이런 미스테리한 부분 때문에 이 환단고기를 사료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지만은 환단고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책에 사료로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환단고기에는 이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 단군에 대한 기록이 최초로 발견된 책은 삼국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단군에 대한 기록은 아주 매우 짧고 압축적입니다. 단군이 고조선을 통치한 기간이 1500년이며 그 수명은 1908세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에는 2000년이 넘게 지속된 고조선을 한 사람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47명의 단군이 통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47대 단군의 이름과 재위기간 또 치적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 단군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왕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본 것, 그리고 고조선을 수십 명의 단군들이 통치했다고 본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렇게 환단고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근거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의 단군조선에 관한 기록엔 다양한 천문 현상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오성취루 현상이다. 오성취루란 목성과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나란히 늘어선 것이다. 환단고기에는 이러한 장관이 13대 흘달 단군 때 나타났다고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최초로 이 기록에 주목한 사람은 서울대 천문학과의 박창범 교수. 그는 단군조선 시대의 천문 현상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논문을 발표했다. 천문 현상을 추적해가면 그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물론 관측자의 위치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오성취루 현상은 서기전 1733년에 나타난다. 천문 관측 프로그램에 입력해본 결과 1년 전인 서기전 1734년 7월 13일 초저녁에 5개의 별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다. 1년의 오차가 나지만
천문학계에선 거의 정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하면 그 궤도 계산식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연도와 날짜만 입력시켜주면 그 당시에 맞게 이 화면에 그 행성들의 위치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뭐 행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천문 현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짜여서 움직이는 시스템과 같은 거기 때문에 가령 뭐 2000년대에 있었던 것을 1500년대로 이렇게 끌어와서 집어넣기 또 좀 힘들거든요. 아마 이 기록에 나온 거하고 이 시뮬레이션 해본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걸 봐서는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고조선의 영역이다. 환단고기의 기록을 토대로 고조선의 영역을 추정해보면 지금의 북경에서부터 만주의 전 지역과 한반도 전체를 포함한다. 한 시대의 영토를 추정하는 방법 중엔 문헌에 나타나는 기록과 함께 그 시대의 유물이 출토되는 지역을 참고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대표적인 무기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을 살펴보면 고조선의 영역도 좀 더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이 비파형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출토됐다. 대표적인 무기인 비파형 동검이 지금의 북경 근처로부터 한반도 남부 해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만주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청동기 시대에 고조선 시대의 청동기는 지배층의 독점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만들어서 그것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같은 청동기가 출토된 지역은 한 통치 집단에 의해서 통치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로 봐서 고조선의 영토는 지금의 북경 지역으로부터 한반도 남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만주의 전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의 출토 지역과 환단고기의 고조선 기록을 비교해보면 지금의 북경에서부터 만주,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 상당 부분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환단고기의 사료적인 가치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근거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단서는 바로 수서령이다. 수서령이란 조선시대 세조와 예종, 성종 때 팔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옛부터 전해져 온 희귀 서적을 전국에서 거두어들인 일이다. 지금 이 서적들은 전하지 않지만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담고 있는 책들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서령이 내려진 책들 중에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책과 제목이 일치하는 것이 발견된다. 삼성기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이러한 책들은 왜 거두어들였을까? 이건 그대로 두면은 역사관이 문제가 되고 명나라에서 중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교를 생각해서 나라를 생각해서 이런 책은 비밀리에 가둬두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수서령의 대상이었던 책들 중에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책 제목이 나타나는 것은 1911년 기현수가 환단고기를 펴낼 당시 옛부터 전해지는 책들이 있었고 그것을 참고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환단고기는 그냥 무시하거나 버려둘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대부분 이 책을 사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 책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환단고기를 이루는 5권의 책의 저자들이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환단고기 말고는 그 책을 썼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1년에 5권의 책을 묶어서 단행본으로 펴냈다는 계연수에 대해서도
그가 펴낸 원본이 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70년 후에 계연수의 제자인 이유립이 공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책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사료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거는 이 책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산업을 다스리니 한 사람도 굶주림과 추위에 떠는 이가 없었다. 학교를 세워 학문을 일으키니 문화가 크게 진보하여 명성이 날로 드러났다. 이 두 문장은 환단고기의 단군세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군세기는 고려시대 사람인 행촌 이암이 썼다고 서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군세기에 나오는 산업이나 또 문화와 같은 용어는 근대에 등장한 것으로 고려시대에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책의 곳곳에는 국가와 인류, 전 세계, 남녀 평등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가 이들 5명의 저자가 살았던 신라나 고려 또 조선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어의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환단고기를 사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먼저 다른 책을 베낀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환단고기에 나오는 이 문장은 박은식의 한국 통사에서 나오는 대목과 일치한다. 이것은 환단고기가 4권의 책을 그대로 묶은 것이 아니고 편찬자가 가필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고구려 연구회의 박찬규 박사는 환단고기에 나타나는 고구려 관련 기록을 다른 사서의 기록과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환단고기의 기록 중에 많은 부분이 다른 사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모수의 둘째 아들로 나온다고 했을 때 성이 고로 쓰일 리는 없습니다. 해진이라고 하면 모를까 고진이라고 쓰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고구려에서 성이 고로 쓰이는 것은 고주몽 이후입니다. 분명히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이 고주몽이 성을 고로 썼다 하는 것이 보이고, 그런데 그 전에 본성은 뭐였을까 하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본성은 분명히 해시이다 라고 나옵니다. 또한 환단고기에선 찬란한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 지금의 상식으론 받아들일 수 없는 기록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단군조선 시대의 인구. 환단고기에 하면은 단군조선 시대 호구가 1억 8천만 구, 그러니까 인구로는 약 9억이 되겠습니다만 9억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만주에서부터 저 한반도 남쪽에 이르기까지 당시 인구가 140만 명 정도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망하던 7세기 말에 두 나라의 인구가 약 725만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각종 인구 통계를 보면 1000만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들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자료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환단고기에 나오는 단군조선시대 인구가 9억이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환단고기가 사료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이 책이 역사책보다는 경전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본기와 소도경전 본운에선 종교적인 경전의 색채가 강한 대목이 많다. 소도경전 본운의 한 대목. 천재님이 가라사대 너희 오가와 중생들아, 저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것이 하늘이 아니니라.
하늘은 얼굴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사방도 없고 겉도 비고 속도 비어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무엇 하나 싸지 않은 데가 없느니라. 이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문엔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실려 있다. 이러한 천부경은 대종교의 핵심 교리이고 삼일신고는 대종교의 경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역사책으로 보기엔 종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환단고기는 내용 하나하나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편찬자가 가필한 흔적이 나타나는 점, 다른 문헌과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점, 책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 때문에 사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환단고기를 둘러싸고 진위 논쟁, 가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최근 상고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상고사의 화두는 단연 단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단군을 둘러싸고 신화로 볼 것인가, 또 역사로 볼 것인가 하는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군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는 것은 이 환단고기를 둘러싼 논쟁과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단고기 논쟁의 배경에도 또 상고사 열풍의 핵심에도 단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단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이 나타나게 된 배경, 그리고 최근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높이 2m의 단군상이 머리 없는 유령 좌상으로 변했습니다. 없어진 머리 부분을 보니 누군가 톱질한 흔적이 뚜렷합니다. 올여름 몇몇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정에 세워진 단군상에 목이 잘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은 종교계 갈등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단군에 대한 혼란된 인식 때문이다. 경기도 여주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선 지난 7월 4일 교정에 세워둔 단군상의 목이 감쪽같이 잘린 일이 벌어졌다. 애들이 보고 무척 놀랐죠. 너무도 끔찍한 모습이었고 또 저희도 뭐 놀랐는데 애들이야 뭐 오직했겠습니까? 사건이 발생한 당일 여주에선 이 학교 말고도 두 학교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에선 파손된 단군상을 철거해서 창고 옆에 보관하고 있다. 이 단군상을 세운 단체는 한문화운동연합. 이 단체에선 지난 4월부터 민족 정신을 회복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목표로 전국의 학교에 단군상을 건립하는 운동을 펼쳐왔다. 우리가 한문화운동연합에서 전국에 368군데 단군상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여주에서 그 세 군데 학교에서 목이 훼손된 사건이 있었고 그 뒤로 마산, 창원, 삼천포 그리고 울릉도 등에서 최소한 7건 이상 현재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런 훼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고 또 우리의 뿌리를 바로 알고 그다음에 이분이 남기신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세웠던 것인데 이런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될까 염려스럽고 참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단군상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단군이 역사적인 인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단군상을 건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네, 이것이 오늘날 문제가 된 것은 그런 종파를 떠나서 단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신화 속에 나타난, 저는 단군 신화를 하나의 신화로 보는데 역사적 한 그 국조 내지 역사적 인물로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공공 건물이나 공공 장소에 상을 세움으로써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체의 합의와 동의를 얻은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단군에 대해서 이렇게 신화와 역사라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단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금세기 초만 해도 단군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통일돼 있었다. 그것은 1900년대 초반에 발행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교과서엔 고조선을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 단군을 국조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고조선의 역사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 교과서엔 단군의 초상화를 비롯해서 고조선과 삼한의 지도가 실려 있다. 1900년대 초까지 단군에 대해 뚜렷한 역사의식이 나타나는 것은 조선시대까지 단군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역대 왕들이 단군을 국조로 모시고 제사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단군을 모신 성전은 평양에 숭령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북가에서 공식적으로 단군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황해도에 구월산이 있는데 구월산에 삼성사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사에서 환웅 단군 3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남한에도 강화도의 만이산에서 제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다 단군에 대한 제사입니다. 조선 왕조는 확실히 단군 조선의 후신이기 때문에 단군을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역사적인 존재였던 단군이 신화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는 일제의 상고사 말살 정책 때문이다. 일제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우리의 역사를 축소하는 일이었다. 일본의 역사가 기원 2600년으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4, 5천, 6천 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역사에는 반도 안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를 정복해서 식민지 정책을 핀다고 하는 건 논리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후대의 역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의 자기 역사의 우수성을 이제 확보해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우리의 역사의 유구성을 말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기록들을 다 없애는 거죠. 일본 측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조선을 그대로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이제 상고 사만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 조선시대, 그리고 자기들의 시정하는 식민정책사,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꿰매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는 조선사 편수의 사업이란 이름으로 서적을 사출한다. 1910년 11월부터 14개월 동안 전국에서 거두어들인 책이 무려 51종 20만 권이 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거두어들인 책은 모두 사라졌다. 그 후 단군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역사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 최근 잃어버린 상고사를 회복하고 신화로 머물러 있는 단군을 역사로 받아들이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중심에 시인 김지아 씨가 있다. 기초적인 상고사, 고조선사를 열어야 그 안에 들어있는 무궁한 문화적 자산, 신시, 화백, 풍류, 소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마디즘, 소위 유목적인 최초의 유목문화의 첫 고대국가, 남방적 농경문화하고 북방적 유목민 문화가 이중적으로 접합된 미묘한 문화라고. 이게 미래 세계 체제에 굉장히 유리한 비전이에요. 유용한 비전이에요. 이건 꺼낼 수가 없잖아요.
즉 상고사에서 어떤 비전을 해야 되는데 미래 꿈을 발견해야 되는데 상상력을 자극할 수가 없다고. 그 초입에 단군 조선을 그렇게 깨부셔 버리니까 이래서 이걸 열자는 겁니다. 이런 상고사 회복운동에 대해 한쪽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민족주의, 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도 사실이다. 소토라는 거 고대 후의 시장은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학문적인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단군은 역사와 신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표류할 것이다. 내일은 개천절입니다. 이곳은 이 개천절 때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만이산 참성단입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단군을 모셨던 곳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군은 실제했던 역사로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일고 있는 환단고기 열풍의 이면에는 이처럼 단군과 고조선을 역사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열망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환단고기가 알려진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며 또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이런 관심과는 달리 학계에서 환단고기를 대하는 반응은 냉담합니다. 사실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학자들의 의견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학문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접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환호와 비난이 엇갈리는 책, 환단고기를 둘러싼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단고기를 취재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학계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다.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학자에게서 제작을 우려하는 팩스가 날아들기도 했다. 학계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환단고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환단고기를 신봉하는 제야 사학계에선 이 책에 대해 침묵하거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존 학계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는다. 이게 한단고기를 부정하려면 반드시 육하원칙을 제시해야 돼요. 예. 한단고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뭘 가지고 왜 어떻게 위조했다 라는 육하원칙을 제시해야지 막연하게 자기 종교성하고 상반된다고 해서 부정하고 자기 학파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부정하고 하는 것은 학자다운 자세가 아니다. 이런 학계와 제야 사학계 간의 대립은 이미 1970년대 상고사 파동에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제야 사학계에선 단군을 역사상의 인물로 규정하고 기존의 국사학계를 일제 식민주의 사관파로 비난한다. 일명 단군 파동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1978년에 법정으로까지 비화된다. 그리고 1980년대 환단고기가 등장하면서 양쪽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환단고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에게 몇 차례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환단고기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의 태도, 대응 이런 것은 하나의 이유로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태도라면 주로 어떤 식의 태도일까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비판하지는 않고 식민사관에 물들었다고 매도를 하고 심지어는 인신공격적인 원동도 서슴지 않았던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환단고기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책에 대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와 학문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했다.
환단고기는 이 성립되고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에 매우 의문점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국사 연구와 국사 교육이 우리 사회 성원들한테 분명한 그 민족적 정체성과 이 자긍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요구는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적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그 같은 목표에 접근하는 것은 마치 기초공사 없이 이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좀 무모한 태도가 아닌가. 환단고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상고사 자체를 복원하는 데는 자료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단고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 만큼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상고사를 복원하는 수는 없습니다. 단 이 책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후에 우리 선인들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보려고 하였느냐는 당시인들의 역사의식을 파악하는 데는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그들이 열광하는 것은 믿고 싶은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고사에 대한 갈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환단고기 열풍은 학계와 제야사학계의 양쪽에 상고사 연구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환단고기. 지금 이 책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고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지금 바로 환단고기를 사료로서 채택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책은 우리의 상고사와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되거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고사를 연구하고 역사의 지평을 넓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일본만 해도 신화로 알려진 그들의 상고사를 연구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제야나 학계를 따지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끊임없이 역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고사는 민족의 보고입니다. 미래 씨앗이 될 자산이 완전하게 개척하지 못한 상고사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가 촉발시킨 이 상고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심이야말로 상고사에 대한 대장정의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